지난해 초부터 올해 5월까지 금리를 10차례 연속으로 올렸던 미국 연준이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사실상 긴축 기조가 마무리됐다는 분위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문남중 대신증권 마켓전략식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궁금한 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사실 전일 끝난 미국장 흐름처럼 혼조 양상을 좀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소폭 플러스를 좀 보였다가 지금 장 후반에 이제 밀리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6월 FMC에 대한 영향력들이 국내 코스피 지수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앞으로 연준이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여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시장의 최대 관심이었던 이 연준의 기준금리 네. 동결, 예상대로 간밤에 동결 결정이 나왔는데 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사실 기술주를 표방하는 이제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는데 네. 다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혼조 양상으로 끝났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봤던 이유는 결국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3월에 0.4%로 제시했던 부분들을 올해 1%까지 상향 조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5%로 제시했다가 현재 4.1%로 하향 조정을 한 부분을 놓고 올해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각이 예. 기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증시 입장에서는 이 통화 정책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시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 혼조 양상으로 좀 끝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동결할 거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었고 중요한 거는 점도표라든지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시장 예상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동결한 부분을 맞췄어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7월 달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는 게 시장의 관측이었는데 그거를 깨고 6월 FMC에서 이제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걸 얘기했기 네.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맞아 틀렸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동안 해왔던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던 배경입니다. 예.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우리가 보통 PC 물가라고 하는데 사실 PC 물가가 앞으로 좀 떨어질 여지는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임금 상승률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끝난 5월 고용 지표 내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4.3 그리고 전월비로는 0.3 정도 오른 모습이었는데 전월지가 4.4 그리고 이제 0.5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수치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임금 상승률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추가적으로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던 배경에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5월 말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9월 초에 있는 노동절까지 사실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드라이빙 시즌 동안은 이제 미국인들이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휘발유를 중심으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연준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경계심을 갖기 위해서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월 의장이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시장에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한 차원이고 실제로는 한 번 정도 올릴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뭐 주요 IB 중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연준의 통화 긴축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하면 사실 7월 FMC 때 25pp 정도 금리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할 수 있다라고 네. 6월 FMC 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가운데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서 좀 해석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6월 FMC 때 만약에 수정 경제 전망이나 전도표 숫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예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를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이 기존에는 5.1이었죠. 근데 이거를 5.6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밴드의 상단이 있는데 이 상단조차도 기존의 5.9에서 6.1로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중위값과 상단을 놓고 온다고 하면 7월 달에 25bp 올리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 자체가 사실 5.6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7월 달에 9월 달에 한 번씩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월 FMC 그리고 9월 FMC를 통해서 각각 25bp 올리고 나서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가 5.5에서 5.75 정도로 끝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FMC가 지나야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거를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는 사람들마다 시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매파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파월 의장의 말이 겁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두 번 올릴 여지도 있다라고 네,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군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온 이후에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국채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거든요. 이번에 금리 동결 발표 나온 이후에 혹시 또 흐름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는 좀 중요한 지표도 있었고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겹치다 보니까 뭐 국제금리의 움직임들이 결국에는 6월 FMC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분위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5월 소비자 물가는 사실 전년 동월 대비 4%가 나왔기 때문에 전월치가 4.9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들이라서 이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국채금리 반응이 올라갈 여지는 없었죠. 다만 최근에 3월과 4월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6월 달에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한 캐나다 중앙은행 또 호주 중앙은행의 행보를 연준이 밟아나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금리 인상을 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 증시가 특정 섹터 종목 위주로 편중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하락장의 전조 신호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소비자 물가 결과와 달리 6월 FMC 그리고 최근에 워낙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쏠림 현상 자체가 하락장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게 중첩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전망이 유력시 됐던 배경이 물가에 좀 안정되는 분위기 때문이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추세적으로 물가 안정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세요. 네.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차가 있죠. 하지만 저는 좀 물가는 이미 추세적으로 앞으로도 좀 오름폭 줄여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사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도 사실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였습니다. 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하락폭의 속도가 좀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 때 나타났기 때문에 물가가 더 내려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5월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전월비 기준으로 에너지가 마이너스 3.6% 하락한 반면에 사실 중고차 이런 트럭 가격들은 4.4%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월비와 비교했을 때 0.6%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가지지 않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5월 소비자 물가 결과, 6월 FM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에 매파적으로 봤던 스탠스가 좀 완화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 6월 FMC를 통해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6월 FMC에서 PC 물가 전망치를 기존의 3.3에서 올해 3.2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다만 이제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3.6이었는데 이를
10.9%로 상향 조정한 부분, 약간 엇갈린 전망치를 보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예. 무게 자체는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적으로 물가는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다음 달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금리를 동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5월 금통위에 대한. 네. 그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 물가의 결과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3%로 네.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만 놓고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올릴 여지는 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금통위원들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물가 안정세라고 보기엔 조금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통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톤들을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방점은 어디에 두냐면 최근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 이 부분에 방점을 둘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성장이나 물가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국가들의 통화정책 기조 또 금융 부분의 안정성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금통위를 통해서 이제 정책 방향을 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저는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결 쪽에 네. 그 미국과의 금리 차 이 네. 부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연준이 정말 얘기한 대로 두 번 더 금리를 50bp 올리게 된다고 하면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게 아카데미적인 얘기로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동안 금융시장의 동일한 구간에서 어떤 자금 유출입을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의 영향력이 더 컸고 근데 실질적으로 채권시장에서 한미 간의 정책금리 역전차가 커진다고 해서 채권 시장에서 이제 자금이 유출되는 흐름들이 일관되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금리 인상 중단의 막바지 사이클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바로 나가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떨까요? 1,200원대 네. 안정적으로 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1,270원대 중반대에서 제한적인 하락을 보이는 게 맞았는데 오히려 1,280원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추가적으로 두 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실제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경계심을 높이기 위해서 한 발언인지에 대해서 외환시장 내에서 해석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 돼야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네네. 저는 원달러 환율이 상방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질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어서 1,270원대가 아닌 1,280원에서 1,290원대로 다음 주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업종별로 좀 분야를 보면은 요즘에 이제 반도체 상황 시장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뭐 이런 흐름은 계속 갈 걸로 보십니까? 반도체 빙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반영되는 그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6월 FMC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황은 분명히 회복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 계절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재고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들이 하반기 때 디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회복을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정도 돼야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분명히 반도체 업황의 저점은 올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때 꾸준하게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 대해서는 관심 네.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라든지 좀 다른 그 섹터에서는 좀 유념해서 봐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예. 때문에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하반기 때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역시 섹터 업황이 좋아질 걸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주가들도 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V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를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 미국형 EV 수출의 어떤 규모나 파이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조선까지 네, 맞습니다. 쉬어가는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